두 번째는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진단은 이틀 뒤, 3일 뒤에 하면 늦습니다. 예. 특히 국어는 감각이 중요한 과목인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생생한 느낌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가급적 내일 중으로는 다시 한번 시험지를 쭉 한번 보시면서 내가 이 지문을 읽을 때의 느낌이 어땠었나, 나는 연기학습이 되어 있는데도 이 지문이 힘들었던 것인가, 아니면 연기학습이 안 되어 있어서 힘들었던 것인가, 이 문제를 풀 때 애초에 어떤 내가 문제를 푸는 상황 자체가 좀 불리했던 상황이었나, 아니면 여건은 충분했는데 뭔가 좀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가 안 돼서 그런 것인가, 혹은 이전에도 경험한 함정인데도 또 낚인 것인가, 아니면 함정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던 것인가 등등등. 한번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자기 문제가 뭔지를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나면 하나하나 찾아서 보완하면 그만이에요. 예. 제가 매년 이 셋은 똑같은 얘기를 6월 모의평가 끝나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봤으면 보완해야 될 게 조금 적은 거고요. 예. 좀 못 봤으면 보완할 게 조금 많은 거죠. 양적으로 다른 거지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어깨에 막 물론 잘 봤으면 하루쯤 뭐 좀 즐길 수 있고, 좀 점수가 안 나오면 하루쯤 분노할 수 있죠. 낙담할 수 있고. 근데 딱 오늘 하루로 그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는 차근차근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직시해 가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서 보완하면 되고요. 나 혼자의 힘으로 힘든 건 뭐 다른 교재나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무 들뜨지도 마시고, 너무 또 이렇게 쭈구리 마냥 이러고 있지도 마시고,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물론 등급 컷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만 봤을 땐 뭐 그렇게 낮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시험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손도 못 대겠다 그런 느낌은 당연히 아닌데, 분명히 평가원이 이 시험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독서로는 뺄게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주제통합형 지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써놨죠. 체감은 확률적이지만 기시감은 필연적이다. 굉장히 중요한 EBS 연기학습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물론 이거는 살짝 자랑 좀 해봤어요. 솔직히 이번 6월 모의평가 저 조금 자랑해도 되잖아요. 뭐 아무튼 가네요. 가는 외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한 거죠. 뭐 저희가 이제 이 VTM이라고 그래서 또 새로 제가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빅 텍스트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연 평가원이 이 텍스트를 어떤 논문들 혹은 어떤 이론들, 어떤 신문 기사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떤 텍스트가 근간이 됐을까를 이제 전부 다 확인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냈는데요. 그걸로 추정을 해봤을 때는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 견해, 어떤 요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을 한 것 같고요. 나는 수능특강 131페이지의 내용을 충실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같이 공부했던 앱스키마 1의 요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의 내용에 완전히 직결이 됐죠. 뭐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요 얘기도 제가 가끔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수강생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언젠가 의문변동 현상의 순서를 묻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런 것처럼 언젠가 주제통합형이 인문 예술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제재로 분명히 옮겨갈 것이다. 말씀드렸었죠. 설령 그런 게 나와도 너만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당황하지 마라.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 일관되게 주제통합을 계속 인문예술로 출제를 해왔었는데 그 기조는 이제 종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평가원도 인문예술만 가지고 주제통합을 출제를 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출제 소재의 다변화를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저는 보고, 이제 우리는 학습 방향을 조금 더 뭐랄까 넓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써놨습니다만 사회를 가지고 또 연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는 인문과 과학이 연계가 된다든가, 혹은 뭐 법학과 경제가 융합이 된다든가, 아니면 뭐 더 극단적으로는 뭐 기술과 예술이 막 융합이 되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죠. 물론 어느 정도로 그거를 정말 뭐랄까 레디컬하게 좀 급진적으로 확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도 이제는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두 번째, 이제 10번부터 13번 과학 지문이었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어쨌든 2, 4학년도 6월도 화학이었고 2, 5학년도 6월도 화학이었고 어쨌든 그 화학 쪽에 특히 좀 더 정확히는 화학공학 쪽에 누군가가 선수로 있다. 예, 참 지겹게 얘기했었는데 저도 많이 후달렸거든요. 시험지 보기 전까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진짜 몰빵 치듯이 강의를 해왔는데 하나도 안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뭐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건 수능특강 166페이지 하나만 가지고 연계한 게 아니라 수능특강 249페이지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생물학적 질소오정과 수소 연료전지 이 두 개를 좀 짬뽕을 해가지고 출제를 한 게 좀 독특하긴 합니다. 다만 앱스키마 1에서 그리고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 2회차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읽고 잘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믿어도 되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예.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 뭐냐면 2, 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발표가 났었죠. 예. 킬러 문항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 과도한 추론, 과도한 수리적 사고는 지금부터 다 배제한다. 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도 했던 얘기가 언젠가는 되돌아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예, 이번 6월 모의평가의 11번과 11번에서는 그동안은 조금 뭐랄까요 간접적으로만 요구되던 수리적 사고가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묻는 노골적으로 묻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리적 사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전히 그분은 건재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 뇌피셜입니다. 예. 뭐 제가 뭘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2, 4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 작년 6월 모의평가의 폴리에틸렌의 중합과정, 전부 다 EBS 수능 특강에서는 생화학이었단 말이죠. 근데 생화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화학공학, 재료공학 쪽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쪽 분야에 누군가가 있는 건 확실하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죠. 예, 근데 그 기조를 또 그대로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질소구정에서 다뤄지던 내용을 역시나 화학공학 쪽으로 슬쩍 또 끌고 와서 조금 피보팅이 있었죠. 예, 그런 측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이어서 인문 지문입니다. 예, 원래대로라면 주제통합형 지문에 들어가 있었어야 됐겠죠. 근데 이제는 단독으로 딱 빠져나왔습니다. 예, 아쉽게도 제가 그렇게 눈여겨보던 소재는 앱스키마에선 적어도 아니었는데 예, 수능특강 73페이지 연계였고 상당히 충실하게 또 수능특강의 내용을 연계를 해서 그래도 EBS 연계학습을 성실하게 잘 해온 친구들은 여기저기서 체감 연계를 좀 높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작년 6월 모의평가의 시험지를 딱 보고 나서 참 놀랐던 건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철학, 논리학 이 분야에 이렇게까지 딥한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신가? 가 참 저는 놀랐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작년 6월 모의평가에 요 주제통합형 지문의 나의 이제 행크스, 영어배우 아닙니다. 예, 행크스라고 하는 논리학자가 등장을 했었죠. 굉장히 최신의, 좀 우리 입장에서 조금 낯선 그런 철학자를 등장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올해 6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뭐였죠? 예. 이름이 플로리디. 플로리다라고 지금 헛소리할 뻔했습니다. 플로리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대단하신 분인 건 맞아요. 대단하신 분인데 조금 최신의 철학자고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콰인 포퍼 뭐 이런 사람들은 익숙하죠. 예. 근데 플로리디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년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하신 그런 분이 동일인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기조는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의 어떤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예가 깊은 누군가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뚜렷한 개성을 지닌 문항 유형은 반드시 재활용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 요 16번, 17번 문제 뭐 다 딱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해야 돼요. 특히 선판단 어떤 요 후확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읽고 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누구의 입장에 부합하냐 충돌하냐 미리 판단을 끝내놓고 판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진화를 시킨 것 같긴 해요. 복잡도가 높은 건 아닌데 약간 기존과 동일하게 내진 않았습니다. 조금의 변주가 있었죠. 근데 워낙 재미를 봐왔던 유형이었기 때문에 좀 재활용한 것 같고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수능 8번 그 문제를 또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아이디어는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EBS 연기학습을 충실하게 하고 이런저런 실무도 풀고 엔제도 보고 해야겠죠. 근데 우리 학습의 중심에는 철저히 기출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문학은 독서에 비해서 할 말이 솔직히 많았던 시험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하던 얘기인데 까보기 전까지는 약간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마냥 연계와 비연계가 공존해 있어요. 네. 뭐 작년을 보시면 6, 9월은 다 연계. 아 그러면 드디어 올해 수능 연계인가? 그때도 비연계 가죠. 네. 재작년 6월 비연계 갔다가 9월에 또 연계 갔다가 그 연계야 비연계? 비연계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죠. 비연계인가? 역시나 수능은 비연계인가? 근데 또 몰라요. 네. 그래 놓고 올해는 연계야 약간 이럴 수도 있고요. 네. 혹은 이럴 수도 있죠. 네. 비연계인가? 올해는 연계, 우리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연계로 가지 않을까? 근데 또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끝이 없어요. 그냥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분명히 다 문제가 쉬웠는데 또 내야 될 건 또 기가 막히게 다 묻습니다. 인물의 어떤 반응, 뭐 정서, 태도, 내면 심리 뭐 다 좋습니다. 그걸 묻는 문제는 하나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냈죠. 18번으로. 작중 사건, 조금 독특했던 건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작중 사건뿐 아니라 텍스트 내에 있는 텍스트, 우리가 이런 걸 내부 텍스트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뭐 편지라든가 뭐 이런저런 어떤 글들이요, 글. 근데 내부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사건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20번이었습니다. 역시나 물어봐야 할 것들은 다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독특하긴 했어요. 일반적으로 보기는 그 작품 내에 있는 어떤 사건, 소재, 어떤 인물의 상징성,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보통 보기를 구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올해 6월 모의 평가는 이 액자식 구성을 이제 이 주요 편집점으로 삼아서 이 어떤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편집이 이루어졌다. 이게 조금 독특하긴 했습니다. 제 눈엔 좀 들어왔던 지점이고요. 고전 시가와 수필. 뭐 제가 써놨습니다만 필연적으로 체감해서 확실하게 단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죠? 고전 시간은 제가 11개로 좁혀놨어요. 그리고 11개 정도는 6월 모의 평가 보기 전까지 한 바퀴는 무조건 가급적 2바퀴 이상 돌리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전 시간은 계속해서 연계로 출제를 해왔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서 봐야 하는 작품들은 분명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동유가처럼 긴 고전 시가를 시험장 가서 아예 안 읽고 문제를 푼다는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도 눈에 익어야 됩니다. 익어야 되고 일정 수준 이하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면 현대시와 다를 바 없이 정말 순식간에 다 읽어버리든가 가장 좋은 건 스킵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대다수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순수한 독해력과 사고력만으로 절대 1등급을 받지 못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5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틀렸을 때 아시죠? 이거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학은 절대로 의미 해석이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사실의 확인입니다. 그런 어떤 선지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이번에서 브레이크는 걸어두고 정답 판정은 주저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제 수강생이었다면. 근데 진짜를 꺼내들지는 않았죠. 뭐 제가 말씀드렸죠. 2024학년도 9월과 수능에 참 안 좋은 기억이 있단 말이죠. 예상치 못한 어떤 고난도 수필을 확 집어 던져서 어쨌든 이 4학년도는 철저하게 문학에서 수필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계속 그 불씨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 4학년도도 6월은 수필 쉬었어요. 9월 수능에서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할 때 여전히 한 방은 불씨가 좀 남아 있다. 이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고전 소설. 뭐 전체 줄거리의 숙지는 기본이죠. 그리고 빅플릭스를 열심히 그래도 잘 틈틈이 봐오신 분들이라면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히 좀 부족하고 좀 찜찜하긴 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어떤 편집점이 가능하냐. 다각도로 학습을 해야 되죠. 근데 김진옥 절은 제가 강조했죠.
어쨌든 메이저한 것도 아니고 마이너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메이너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편집점을 가지고 문제를 낼 것이다라고 분명히 요 빅뷰 3번 앱스키마에서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고, 충실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 문제 잘 풀면서 강의 들어오셨으면 사실상 그냥 스르륵 읽고 바로 문제 갔어도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달리라 할 땐 달려야 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니 27번부터 30번까지는 이 정답의 어떤 이 배치가 1, 1, 3, 2예요. 거기다가 모든 문제를 다 확신 가지고 찍고 넘길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의 어떤 유형, 성격이 이렇게 팩트 체크 위주로 갈 때는 확신을 가지고 찍고 넘길만 하죠. 그랬을 때 속도를 딱 높여주면서 달려주는 게 그런 순간이 시험에서 한두 번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랬던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30번 문제도 보기를 정확히 보기라는 그 어떤 사고방식에 익숙했다면 정답은 2번에서 완벽하게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근데 여전히 진짜는 또 안 나왔어요. 고전소설의 찌는 세부 정보로 조직입니다. 근데 안 나왔죠. 나올 겁니다. 9월이 됐든 수능이 됐든 역시 불씨가 살아있어요. 제가 불씨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을 눈여겨서, 그러니까 눈여겨서 듣는 건 좀 이상하죠. 귀담아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다 구현되어 언젠간. 마지막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는 100% 적중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전작품을 N회독하면 됩니다. 근데 또 운이 좋게도 저도 하나도 기대 안 했는데 또 김승리 실전 모의고사 2회차의 22번부터 27번 세트가 신석정의 역사를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저도 여기엔 큰 의미 부여를 안 합니다. 현대시는 그냥 전작품 N회독을 통해서 100% 적중시키면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얘도 진짜는 꺼내 들지 않았어요. 작년 6월 모의평가를 잠깐 떠올려 보면 비연계 현대시를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한 시를 딱 깔아놓고 34번 보기 문제에서 정답률 30%대까지 떨구면서 다 한번 착산을 했었죠.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난해한 작품, 까다로운 문항의 구성이 추후에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역시 지금 살아있는 불씨니까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 받으셨죠? 특히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학생들 중에서도 언매러들 매체의 첫 번째 세트 이거 뭐지 씨발 약간 뭐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매체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각 잡고 하자는 게 아니고 큰 시험 앞두고는 조금 몰아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교훈을 확실히 줬습니다. 이제 우리의 답입니다. 20분 넘어갔나요? 넘어갔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뭐냐면 첫 번째, 어쨌든 연기학습을 떼놓고 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중치에 기반해서 폭넓게 보자.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넓게 보되 뭐 어쨌든 제 안목을 좀 이제 믿으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둬야 되는 것들은 좀 더 확실히 둬서 조금 더 딥하게 한 지문이라도 더 보고 상대적으로 좀 가중치를 낮게 줘도 되는 것들은 좀 가볍게 보는 식으로 어쨌든 최대한 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VTM, 이제 빅 텍스트 모델을 또 만들면서 전 점점 더 악랄해지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말했잖아요. 한 번 당하면 저는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또 개발하고 있고 계속 문제의 퀄리티도 높여가고 있으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상 범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상 범위가 결국엔 기출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출에서 미래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제통합형도 인문예술에 국한되지 않죠. 예전 이 평가원 기출을 보면 분명히 인문예술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뭐 법경제, 뭐 과학과 인문, 뭐 다양한 어떤 조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전에 활용됐었던 어떤 특색 있는 문제의 유형들 다시 한번 다 살펴보고 그런 기출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또 기출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절대로 그 어떤 사설 콘텐츠도 지문을 독해하고 정답을 판정하는 감각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 3, 4는 사실상 그냥 같은 얘기예요. 다 기출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무도 역시 치셔야 됩니다. 예, 너무 연계학습만 하고 기출분석만 하다 보면 시간의 운용이 잘 안 돼요. 실무의 점수 100분이 의미 없어요. 그냥 80분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어떤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 그거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다 채우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 5개 다 완벽하게 가능하게 하실 수 있게끔 또 더 집요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아직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죠. 잘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봐야 이 모의고사는 그냥 짝퉁 수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들뜨지도 마시고 너무 낙담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더 집요하게 준비할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반응 너무 감사하고 부담도 되고 저도 또 한숨 돌렸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시험장에서 체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저도 그런 부담을 늘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아직은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 안목이 틀리진 않았으니 더더욱 더 집요하게 악랄하게 작업한다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길 거예요. 매년 그래 왔습니다. 특히 결과를 기준으로 논하자면 우리는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주눅들지 마시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어서 다른 선생님들 라이브도 또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